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 그러나 매년 여름만 되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골절, 벌쏘임, 물놀이 사고, 심장마비까지 당신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이 당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한 필수 응급 의료 정보 TV닥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부산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떠나기도 하시지만 휴가는 네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휴가는 아직 안 갔는데요. 저는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해서 네. 어디로 갈지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 네. 여름에는 물놀이가 최고잖아요. 예. 물놀이 하고 난 뒤에 수박 한 덩이 먹는 즐거움이 그리운데요. 네. 워터파크라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지신데요. 근데 여름 휴가가 이제 막 들뜨게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상당히 바쁘다면서요. 응급 환자가 많습니까? 피서철에? 네, 피서철이 되면 환자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강안리, 자갈치, 태종대 이런 데가 명소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바닷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네, 특히 응급실. 그렇죠. 응급실 굉장히 바빠지는데 예. 보통 내원하는 환자 수의 한 2배 정도가 더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나요? 네, 가장 흔하게로는 찰과상이나 열상 같은 게 많고요. 또 식중독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식칼에 칼에 베이거나 네. 아니면 넘어지면서 무릎을 찢는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을 잘 먹어서 토를 한다든지 네. 또 그 뾰족한 돌 같은데 긁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신다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시면 또 일광화상도 잘 입을 수 있고요. 또 벌레 같은 데 많이 물리게 되면 네, 네. 알러지 반응도 막 생깁니다. 예. 최근에 좀 심했던 경우는 8세 된 남자아이가 해파리에 물리면서 사망한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친구들하고 교구에 물놀이를 갔는데 네. 빠져서 죽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여름철 뉴스에는 빠지지 않고 또 등장하는 그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놀이 가서 또 아이들이 또는 온 가족이 즐거운 피서지에서 좀 익사사고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외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별 처치법을 자세히 알려주실 텐데 가장 먼저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도 뭐 한 번씩 다 겪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다치고 뭐 까지고 찰과상을 입거나 또 열상이 나거나 이런 상처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가벼운 찰과상의 경우에는 예. 저희가 간단히 소독하고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상처 자체가 많이 붓거나 눌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면은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드레싱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네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우리 포비돈 요오다인이라는 그 빨간 약, 예. 빨간 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빨간 약은 마르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르고 난 뒤 조금 있다가 상처를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수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나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거즈나 드레싱 재질로 이렇게 덮어두면 수분 환경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상처가 잘 안 물게 되는데 뭐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이렇게 개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처가 그대로 공기에 노출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딱지가 앉게 되고 피딱지가 예. 앉으면 정상 세포들이 잘 자라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상처 치유 자체가 지연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약을 바르고 나서 우리가 호하고 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마르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른 후에 덮어라. 그리고 수분 드레싱하면 여러분들 쓰셔보셨나요? 거기 안에 막 진물이 저는 생겨서 이게 네네. 도대체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는데 그게 치유 과정이군요. 근데 침물이 많이 날 경우에는 예. 좀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수분 환경을 만들어줘라.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딱지가 나지 않도록 거즈로 덮어서 치료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상처가 심하게 나면 일단 출혈이 심하게 나잖아요. 저도 뭐 발바닥 유리에 찔렸는데 이걸 빼니까 콸콸콸 나더라고요. 네. 원래는 유리를 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 네네네. 어쨌든 출혈이 날 때는 어떻게 지혈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꺼지 같은 걸로 일단 그 상처 부위를 덮어서 압박을 합니다. 네. 압박을 하면 출혈이 조금 양이 줄게 되고요. 어느 정도 출혈이 됐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소독
그 항생제가 발려 있는 꺼즈를 덧대고요. 네. 그리고 헐렁한 꺼즈를 덧댄 뒤에 압박 붕대를 감습니다. 예. 압박 붕대를 감으면 되는데 이 출혈량이 많을 때는 이게 막 피가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압박을 했지만 새어 나오는. 네네. 출혈이 좀 심한 경우인데 그럴 때는 압박 붕대를 좀 더 세게 감고 네. 또 상부 분지의 혈관까지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상처 부위를 심장 위로 그렇죠. 유지를. 네네. 그것도 이제 압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덜 나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다리는 좀 묶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상처 부위마다 압박을 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감으시면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은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게 일상사기 때문에 흉터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 흉터를 좀 어떻게 없애줄 수 있을지 엄마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보통 연고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창상이 있을 때 흉터가 되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특히 뭐 얼굴에 생기고 그렇죠. 이러면 참 속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차 봉합을 하게 되고 실밥을 풀게 됩니다. 네. 실밥을 풀고 나면은 표피가 붙는 시점이 오는데요. 표피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이제 그 흉터 연고를 바르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뭐 겔 종류도 있고 연고 종류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 한 6개월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이나요? 네. 왜냐하면은 반응화 과정이 90일에서 한 200일 정도 예. 거치면서 그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발라주시고 발랐는데도 흉터가 호전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그냥 계속 발라줘야 되겠네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입는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목 접지는 그렇지 않나요? 예, 계단 내려가다가도 그렇고 그래서 목발 신세를 되기도 하는데 골절, 삐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네네.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에서 걷다 보면은 넘어져서 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목 염좌가 생기면 우리가 라이스라고 해서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많이. 네. 네. 그래서 일단 발을 좀 쉬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옷을 벗기신 뒤에 냉찜질이나 얼음찜질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충분히 찜질을 하신 뒤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시고요. 어쨌든 압박 차갑게 붕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부위를? 네네.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으니까요. 예. 압박 붕대를 감으시면서 발목을 고정해 주시고요. 네. 주변에 부목 같은 걸 이용해서 덧대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부목을 덧댈 때는 관절이 포함되게 아래 위로 넓게 덧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정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저 그렇죠. 나뭇가지가. 네. 예. 그렇게 여기까지는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오는 것이 예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상처를 잘 관리하고 오면 손상도 적고 네. 뒤에서 처리하기도 되게 좋죠. 예.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계곡이나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골절이 되거나 뭐 염좌가 생길 수도 있는데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1박이라도 하게 되면 뭐 모기에 집에서는 잘 못 보는 벌레들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는데 벌이 쏘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죠? 네, 그것도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싱그러운 산속에 일단 갔는데요. 네,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벌에 쏘였어요. 쏘이게 될 때는 저렇게 발적이 생기고 염증이나 이렇게 붓거나 아플 수가 있는데요. 네. 저렇게 벌침에 쏘였을 때 손이나 저 핀셋으로 뽑는 것은 금기입니다. 금기인가요? 그랬을 때 더 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예.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위로 밀쳐내면서 뽑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소독을 네. 바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소독약이 안 된다면 물로 씻어내셔도 되고. 역시 빨간 약을 발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압박 붕대를 감으시면 되는데 저렇게 국소적인 반응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전신적인 반응이 생겨서 쇼크 상태가 된다든지 기도 부종 때문에 숨을 못 쉬는다든지 하면 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119에 빨리 신고해서 빨리 이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간혹 우리가 말벌에 쏘여서 네네. 우리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민반이 나타나면 저희 기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턱을 들어줬죠 방금. 예. 그리고 병원에 오면은 이제 마스크를 써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예. 동맥혈 검사를 해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대퇴동맥 같은 데서 응급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전도와 혈압을 재면서 환자 상태를 판단하게 되고요. 네. 수액 및 에피네프린 주사를 줄 수 있는데 이 에피네프린 주사라는 것이 기도 부종을 막아주고 또 샥을 호전시켜주는 네. 약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그 샥이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통은 이제 아까 그 카드로 이렇게 침을 빼내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혹시나 이런 샥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예. 독 그 벌침에 이렇게 손으로 대거나 핀셋을 누를 때 네. 그 남아있던 독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카드로 쳐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냥 있는 채로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 물론 상관없습니다만 빨리 네. 빼내는 게 더 좋겠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은 참 이래저래 무섭습니다. 그죠? 자, 그럼 벌 외에도 이제 산에 올라가면 간혹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일박하는 경우에 뱀이 출현하는 경우가 간혹 저도 어릴 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벌에 만약에 물렸다. 예, 쫓아내면 다행이지만 물렸다 그러면 보통은 왜 드라마에서는 막 남자 주인공이 여자 막 이렇게 입으로 독을 네네. 빨아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뱀의 독을 빠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잘못된 처치로 알려져 있고.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네. 그게 연구 결과로서도 효과가 입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면 안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칼집을 내서 피를 내면 상처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독에 감염된 피를 빼려고. 네네. 그렇게 하면 더 상처가 더 악화됩니다. 예. 그래서 칼집을 내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르게 좀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네. 얼음 찜질이나 찬물로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상처 자체가 응고가 되고 또 혈관이 협착이 일어나면서 상처가 더 안 좋아집니다. 네. 네. 자, 실제로 뱀에 물린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뱀에 물리면 상처가 이렇게 나타났나요? 네네. 피를 좀 파열시키기 때문에 혈구들을 파열시키기 때문에 예. 저렇게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고 독이 들어간 부분은 저렇게 이빨 자국과 네. 저렇게 붓기가 남아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네. 만약에 뱀에 물린 환자가 흥분하게 되면 혈류 흐름이 빨라지면서 뱀독이 몸에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진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맑은 물로 소독을 한 뒤에 그 붕대 소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이 반지나 옷 같은 것을 좀 빼주시면 좋은데 아, 왜냐하면 그 붓거든요. 부으면 예. 나중에 빼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빼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는데요. 붕대를 감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림프관과 정맥은 막아서 독이 더 번지지 않게 해주고 동맥은 좀 살려두어서 상처를 좀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세게 감지 말고 좀 약간 느슨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것도 뭐 복잡한 요령이 좀 있네요. 네. 예. 근데 아까 그 골절이 되거나 염좌됐을 때는 그 부위를 차게 해줘야 네네. 되고 뱀에 물렸을 때는 차게 해주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게 한다는 것은 급성 염증 반응이 있을 때 하는 치료인데요. 네. 차게 해줌으로써 신체 붓거나 이게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줄여준다는 것인데 뱀에서 만약에 찬 거를 대면 네. 더 응고가 되고 더 안 좋아집니다. 야, 아니 저희가 이렇게 뭐 말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그래서 네. 오늘 제대로 잘 배워봐야 되는데 아예 그냥 교수님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자, 그러면 또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왜 풀 같은데 스치잖아요, 네. 피부가. 게다가 이게 좀 바지가 짧다거나 하면은 다리에 막 풀독 같은 것도 오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이제 풀에 이렇게 스치거나 하면 네. 풀독이 오르게 되는데 국소적인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의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물로 일단 깨끗이 헹궈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 막 간지럽다 긁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2차적인 감염이 되고 또 염증 반응 자체도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렵다고 이렇게 그- 긁는 행동은 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가려움증을 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것도 정말 처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거요. 네네.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어머 이런 나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버섯도 있고 그래서 뜯어다가 간혹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거 먹다가 탈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경우 보셨죠? 네, 이게 민간에 잘못된 알려진 지식들 때문에 네. 이렇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초나 독버섯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네. 도구산 광대버섯이나 흰주름버섯이 감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게요. 사진으로 이렇게 봐도 일단 독버섯은 좀 예쁘게 생겼다 정도밖에 구별이 잘 안 되네요. 밑에 마찬가지로 담갈색 송이나 송이버섯 자체도 감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잘못 섭취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마트에서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를 사셔서 드시면 되는데 산나물 자체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약간 데쳐 먹는 게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독버섯을 먹었을 경우에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몸에서 어떤 네. 증상이요? 그래서 뭐 구역질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설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좀 심한 경우에는 2일째부터 간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음 3일째에 날부터? 네, 예. 3일째에 간 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 급성이네요. 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또 구토를 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네. 억지로 구토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역질 한 그 이물들이 목에 걸리게 되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럼 오히려 뭐 더 위험한 상황에 그렇죠. 빠뜨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토를 하는 거는 그냥 놔두시되 굳이 이렇게 억지로 토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독이 든 식재료로 이제 음식을 하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정상적으로 요리를 했으나 요즘에 워낙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으니까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야말로 네네. 식중독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네네. 아, 이건 역시 주의를 해야 되죠.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독버섯이나 독초 같은 것을 먹은 것과 이런 산화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독버섯이나 독초를 먹었을 경우에는 좀 더 간 수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우리가 식중독이 생기면 네. 포도산 규균이나 살모넬라 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같은 걸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네. 포도산 균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손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내에 증상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살모넬라 균 같은 경우에는 예. 달걀이나 육류 같은 데 많이 있는데요. 뭐 상한 거 먹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한 2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조리 음식이나 샌드위치 같은 데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증상이 좀 더 오래 가죠. 예. 네. 그러면 도마나 칼 이런 그 위생 관리 신경 많이 써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하루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또 항생제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참 즐겁자고 간 피서지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 돌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응급처치 방법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휴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오늘 응급처치 방법 우리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직접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계곡으로 놀러를 갔었는데요. 예. 아이 귀에 벌레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귀 안으로? 그래가지고 애가 많이 울고 당황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벌레를 빼낼 수 있나요? 예. 네, 벌레가 뭐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귀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눈에 이렇게 뭔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면 많은 물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벌레가 더 안으로 들어가서 고막 같은 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비 오일이나 바셀린 같은 용액을 귀 안에 넣어서 벌레가 완전히 죽은 뒤에 서서히 빼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발라줘라. 용액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라? 네네. 예. 그럼 항상 그런 거 좀 구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갈 그래서 때는. 그런 게 없을 때 예. 응급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바셀린 용액 같은 것을 귀 안에 넣어드리거든요. 예. 아니면 베이비 오일 같은 게 있으시면 네. 그런 거 귀에 넣으셔도 되고요. 오일 같은 게 귀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혹시 또 한 분 더 질문해 주실까요? 저는 얼마 전에 캠핑을 하다가
바베큐 그릴에 팔을 좀 데웠거든요. 아, 예. 그 흉터가 조금 남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이제 흉터를 안 남는 방법이 궁금해서. 네. 아니 그 불에 데이는 거는 살짝만 이렇게 스쳐도 아플 뿐 아니라 까맣게 흉터가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상을 나눌 때 1도, 2도, 3도, 4도 화상을 나누는데요. 네. 1도 화상이라는 것은 발정만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2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잡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릴에 대어서 화상이 생기면 보통 1도나 2도 화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빨리 씻어내고 오랫동안 네.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알로에 베라나 꿀 같은 것을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예. 꿀에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꿀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상연고 같은 게 있죠. 예. 화상연고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 성분은 항생제 성분이고요. 이렇게 화상을 입은 부위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제제를 쓰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상처를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시고 만약 호전이 없다 그러고 싶으면은 혹은 이제 물집이 많이 잡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건 벌써 1도는 넘어가고 2도부터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2도 화상이죠. 그러면 이 물집을 왜 이렇게 터트려야 빨리 낫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네. 2도 화상에서 물집이 잡히게 되면 네. 상처를 뜯어내시는 분도 있고 예. 두시는 분도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물집 안에 그 액에서 균이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네.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 물집 자체도 피부이기 때문에 벗겨냈을 때 오히려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럼 견해가 좀 달라지나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예.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이나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응급 처치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에는 뭐 바다가 이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특히 피서철에 그 휴양객들이 다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어떤 환자 많이 보세요? 네, 바다도 산과 마찬가지로 찰과상이나 열상이나 그 예. 식중독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그 모래 속에 유리 같은 것에 많이 맞아요. 다치거나 예. 뾰족한 돌에 다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 거리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바다 수영을 오래 하셨을 경우에 발에 지가 나거나 경련이 나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물에 들어가다 보면은 심장에 마비가 오거나 기도 경련이 와서 또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일조량이 많아짐에 따라 그 해수의 온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파리가 많이 증식해서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뭐 상어 퇴치기까지 설치가 됐고 또 작년에는 해파리 퇴치기도 이제 설치가 돼서 해파리 쏘임 방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또 해파리 쏘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해파리 치료는 기본적으로 촉수가 있는 부분을 네.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빼내시면 좋습니다. 촉수가요? 네네, 촉수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럴 때 플라스틱 예. 카드로 긁어서 빼내시면 되고요. 카드가 진짜 유용하네. 벌침도 빼내고 촉수도 긁어내고. 예. 그러네요. 예. 그리고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치료입니다. 일단은 담수로도 씻어내는 경우가 있고 식초로 씻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식초로 씻어냈을 경우에 호주에 있는 어떤 그런 해파리들에게는 효과가 입증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흔한 예.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든지 작은 불회간 해파리라든지 커튼 원형 해파리 같은 경우에서는 독익을 더 방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사용하시거나 담수를 사용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바닷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파리에 쏘인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일단은 카드로 촉수를 좀 긁어내주고 네.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세척해줘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온수에 이제 담궈요. 온수에 담그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45도 정도 되는 생리식염수에 한 20분 정도 담그시면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독소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베이킹 파우더를 바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유령 해파리라든지 대형 해파리 이런 데서만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우리나라의 흔한 해파리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파우더 제품도 바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혹시 해파리에 쏘여 보신 분이 오늘 방청객분에 계실까요? 다행입니다. 예. 올여름도 쏘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아까 상처 보니까 막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따갑고. 네, 전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시가 많이 나타나고요. 네. 회초리로 맞은 듯한 상처가 난다고 표현을 하죠. 네, 아, 올여름에는 이런 환자가 좀 발생이 덜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은 일단 또 선탠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근데 이게 또 화상으로 이어지면 안 돼. 그 경계를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태우기가. 네네. 그러다가 껍질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오존층도 얇아지고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바닷물이 이제 자외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닷가에는 자외선 노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모래에도 반사가 되기 때문에 네. 자외선에 많이 쪼여서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 치료할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원한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알로에베라나 꿀 같은 거를 발라주시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물집이 잡혔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치료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화상 치료에 감자도 있고요. 네네. 오이도 있고 알로에도 있어요. 네네. 이게 다 좋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걸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 뭐 쓰셔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냉각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알로에베라나 꿀 같은 것이 더 좋다는 얘기고 그런 거를 차갑게 해서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선탠하고 나서 자칫 그 다음날 아니면 좀 며칠 지나서 껍질이 많이 벗겨지잖아요. 네네. 얇은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게 참 재밌습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그게 좋은가요? 좋지 않은가요?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물집이 형태거든요. 자연적으로 물집이 예. 벗겨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물집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뜯어내고 벗겨내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예,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흔히 우리가 더위 먹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간혹 또 농가에서는 밭일 하시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사병 또 열사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조량이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흔하게는 땀띠나 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좀 심해지면은 열경련이라든지 열실신이라든지 열탈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심해지면은 고열이 나면서 의식이 혼탁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분이 없어서도 생기지만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일단 그늘로 옮기시고요. 그늘로 옮기고. 네, 그늘에서 이제 물을 좀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네. 보통 생수나 이렇게 맹물을 주시면 수분은 공급이 되는데 전해질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음료 같은 거, 전해질이 좀 들어있는 음료를 네. 복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이온 음료를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혹시나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산에 가실 때 뭐 많이 들고 예. 다니시니까 그런 종류를 들고 다니시는 게 좋죠. 예. 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구비하고 다니는 게 참 많네요. 그죠? 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실제로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하다가 이렇게 좀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실신하시는 분들, 탈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119 구급대원들이 정말 바쁘십니다. 우리는 휴가지에서 열심히 휴가를 즐기지만 이분들은 휴가조차도 가시질 못하죠. 실제 구조 활동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익수한 환자를 이제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네네. 혈압이 측정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맥박이 뛰게 되면 이제 이송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갈매길에서 2014년 6월입니다. 네, 트레킹 하던 중에 호흡 곤란과 사지 마비가 있어서 구조하는 장면인데요. 네. 구조대에서는 일단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가슴 괜찮아요 지금?
자, 됐습니다. 혓바닥 내봐. 해보세요. 혓바닥 들으세요. 혓바닥 들어. 혓바닥 들어요. 그냥 천장으로 들어요. 네, 그 약이 있거든요. 혓바닥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 나이트를 글루텐을 투여하고 심전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야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송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헬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헬기를 통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확보하시고 산소를 투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혈압을 재고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11년 태종배 공원의 갯바위의 사고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낚시를 하던 중에 물에 고립된 한 사람의 영상인데요. 예. 이렇게 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로프나 부력이 뜨는 어떤 물건을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잠시 화면을 봤는데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네요. 근데 네. 이분들은 다 무사히 이제 구조되셔서 생존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예. 다 사는 건 아니고 또 일부는 돌아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죠. 이분들은 예. 이제 다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빨리 119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게 먼저 저희들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네네. 그래서 이제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때 네. 일단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맥박을 확인하고 예? 맥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됩니다. 네. 보통 뇌는 심장이 멈춘 지 5분이 지나면 뇌는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서 예. 뇌 심장이 멈춘 지 10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초기 진료를 잘 하고 심장 마사지를 잘 하고 소생후 치료를 잘 한다면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10분, 20분이 지났는데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살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우리가 CPR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 치료도 중요하고요. 예. 또 병원에 와서도 치료도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 CPR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을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드라마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워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이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연해 주실 분을 모시겠는데요. 네, 모시겠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CPR.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봐야 될 텐데. 네네. 자, 일단 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확인을 하고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질 때 네. 가장 낮은 혈압을 촉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경동맥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 목에서 옆으로 만져보시면 뛰는 부분이 느껴지실 건데요. 그럼 목의 옆이라면 지금 여기 성대가 가운데 있고요. 네네. 그 양쪽 옆에 그렇죠. 만져서? 여기서 이제 혈압이 맥박이 측정이 된다면은 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맥박이 촉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장이 멈춰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맥박이 멈춘 사실을 확인한 후에 CPR을 시행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깍지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겹쳐서 끼시면 되고요. 오른손, 왼손은 뭐 이제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상태로. 하시고 예. 손바닥 끝으로 누르시는 게 중요한데 바닥 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끝으로 누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디를 누를까요? 뭐 흉골의 3분의 1 지점을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 예. 대충은 그 젖꼭지 중간 정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유두 사이의 중앙을 눌러준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누릴 때는 네. 팔을 곧게 펴고 몸으로 누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으로요? 팔로 네.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네, 팔로 누르게 되면 힘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몸을 이용해서 누르시고 압박의 깊이는 5cm 이상 깊이 세게 누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cm 이상으로 깊이. 네, 지금 30번의 심장 압박을 하고 네. 2번의 구조호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구조호흡은 1에서 1.5초 정도로 천천히 불어넣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후, 그리고 또 한 번 후. 그렇죠.
이후에 또 네, 또 다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30대 네. 2의 비율로 계속 마사지를 하고 네. 구조 호흡을 불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마스크 장비가 있는데요. 마스크 같은 장비가 있을 때는 마스크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없다면은 구강 대 구강으로 예. 입술과 입술을 포개해서 예. 이게 숨을 불어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턱을 들어서 기도를 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좀 호흡하기가 좀 그렇다, 네. 꺼려진다. 네네.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조 호흡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성인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대부분 70%는 심장 문제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 호흡보다는 마사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사지 먼저 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물에 빠진 환자들 경우에는 네. 심장의 문제 때문에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기도나 폐 문제 때문에 심장이 멈춘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도를 확보하고 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제 고개를 젖히면서 기도를 확보하는 요령은 똑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네. 심장 마사지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럼 속도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그 정도 네네. 속도는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눌렀을 경우에는 심장이 다 안 펴진 상태에서 또 눌리게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심박출량을 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천천히 강하게 눌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네. 5cm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겠어요. 30회 계속 이렇게 누르고. 네, 힘들기 때문에 예. 보통 5사이클을 돌면은 다른 구조자가 교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막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누른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래서 간혹 이제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렇지만 뭐 그 갈비뼈보다는 이제 심장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펌프해야 때문에 되니까. 네. 마사지를 부러지는 거 상관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아, 힘드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CPR, 심폐소생술 잘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 호흡이 있는지 맥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내가 언제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건가를 결정이 되게 그럼 힘든 무조건 경우가 하면 안 되는 많고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환자가 더 손상을 받으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맥박을 확인해서 네. 맥박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경동맥에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네. 없다면 CPR을 시행해라. 네네. 예.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 구조 호흡만 하면서 네. 환자를 지켜봐야죠. 아, 예.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고 구조대원 여러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렇죠. 응급처치 방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환자가 쓰러지면 1분 이내에 그 시민들이 다 구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분이 넘습니다. 아, 그렇게 10배나 차이 나나요? 거의 뭐 119 대원이 오기 전에는 방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아니, 다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막 당황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맞습니다. 될지를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일반인이지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의 예후가 상당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치료적 저체온요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체온요법이요. 네네. 치료적 저체온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의 체온을 33도로 떨어뜨려서 뇌의 대사 활동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뇌는 이제 피가 재관리될 때 유해물질 반응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저체온요법을 하게 되면 그런 유해물질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곰이 동면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잘 때 네네. 이런 원리로 겨울잠을 잔다. 네네. 대사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저체온요법으로 지금 치료 중이다라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네네. 바로 그래서 이건가요? 이제 맞습니다. 같은 치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정지했을 때는 이런 저체온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정지한 경우에는 했을 경우에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은 40%가 이상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도나 폐 문제로 인해서 심장이 멈춘 경우는 생존율이 20% 이하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나 병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한 20분 정도 시행을 하고 전기 충격도 한 2, 3회 정도 줬습니다. 어디 병원에서요? 아니죠. 그 119 대원이. 아, 그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예. 그리고 저희 병원 왔었는데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행을 하고 네. 환자는 걸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초기 치료라든지 네. 병원 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참 그 몇 분의 골든타임이 정말 생사를 가르고 또 산다 하더라도 예후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중에 우리가 정말 휴가철에 꼭 상비에서 들고 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요.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구급상자를 가지고 간다면 그 안에 무엇을 넣고 가야 될지. 네, 일단 가장 흔한 것들이 열상이나 그런 염자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거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나 그리고 꺼즈 같은 거 그리고 압박 붕대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벌레에 잘 물리기 때문에 버물리 같은 약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벌레 물림에 쓰는 로션 같은 거.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아들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용 해열제 같은 걸 챙겨가시면 응급 상황에 요긴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 제제 같은 걸 챙겨가시면은 두드러기라든지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압박붕대, 소독약, 거즈, 그리고 벌레 물린 데 바르는 로션, 그리고 항히스타민 제제 같은 네네. 이런 것들 상부에 가시면 우리 가족이 혹시나 다쳤거나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응급처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의시잖아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휴가철 보낼 수 있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버섯을 먹고 예. 내원해서 예. 기도 협착이 와서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독버섯을 드셨다고요? 그렇죠. 예.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버섯을 복용하고 기도 부종이 와서 네.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알러지가 국소적인 반응에 그치면 보통은 호전되고 별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기도에 부종이 생기고 호흡 곤란이 오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도 확보를 하고 약물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로 처치해도 이게 호전이 안 되면 그때는 기관 절개를 해야 됩니다. 기관지 절개술이라든지 윤상열골 절제술 같은 걸 시행해서 기도를 개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같은 데서 볼펜으로 목을 뚫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그런 것도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개방시켜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확보하고 뭔가 응급처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고요. 오늘 많은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기도 확보하는 방법과 네. 그다음 심폐소생술을 언제 시행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이런 응급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환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용감한 부산 시민이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위급 상황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올여름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이재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